하, 저게 뭐야? 무가 시험장에 거지가 들어왔네. 처자가 활을 쏜다고? 웃기지 마라. 훈련원 마당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더기 옷에 한쪽이 끊어진 집신, 어깨에는 장작개비 같은 낡은 활 하나, 300명의 무사들 사이에서 그 처자는 그저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잠시 뒤 조선 병조 참판이 그 처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은, 그리고 그날 역적으로 죽은 한 장군의 이름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도 말입니다. 도대체 저 처자는 누구이기에 조선의 병조 참판이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 낡은 활은 어떻게 무가 시험장을 뒤흔들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 영조 초년, 한성부 서쪽, 지금의 서대문 근처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더랬지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집이었습니다만 그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왜냐고요? 아침마다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쉿, 퍼, 쉿, 퍼. 화살이 공기를 가르고 관역을 꿰뚫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 사이사이로 아버지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야, 활은 팔로 당기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 당기는 거다. 이천봉은 조선 영조 시절 훈련대장 바로 아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로 북방 오랑캐가 국경을 침범할 때마다 직접 말을 타고 나가 싸운 장군이었습니다. 특히 활솜씨로는 당대 조선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백보밖에 동전을 화살로 꿰뚫었다. 달리는 말 위에서 눈을 감고도 관역을 맞췄다. 워낙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반쯤은 믿고 반쯤은 웃었다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천봉 장군에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서하였습니다. 서하는 어릴 때부터 유별난 아이였습니다. 또래 여자아이들이 규방에 모여 술을 놓고 글씨를 연습할 때 서하는 마당에 나가 아버지 흉내를 냈지요. 나뭇가지로 활 모양을 만들어 허공에 시위를 당기는 신용을 하고 집단을 세워놓고 작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혀를 찼지요. 서하야, 처자가 왜 이러니? 어서 들어와 바느질이나 해라. 그런데 아버지 이천봉은 달랐습니다. 딸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걸 보며 빙그레 웃더니 어느 날 서하 앞에 진짜 활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 키에 맞게 줄여 만든 작고 예쁜 활이었지요. 가슴이 하고 싶다고 하면 하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서하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됐어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아버지와 나란히 마당에 서서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손가락이 까지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서하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딸의 활솜씨를 보고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나보다 낫겠구나. 그것이 이천봉 장군이 딸에게 한 가장 큰 칭찬이었더랬지요. 서하가 15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한성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천봉 장군이 역모를 꾸몄다더라. 처음엔 그 소문을 듣고 다들 손을 내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천봉 장군이 역모라니 그 충직한 사람이. 하지만 소문이란 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사흘 후 아침, 그때였습니다. 의금부 포졸들이 이천봉 장군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서한은 그 아침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엌에서 어머니를 돕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쿵쿵쿵 발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박살이 났습니다. 뛰어나가 보니 아버지가 포졸 6명에게 붙들려 있었어요. 무관 복장도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아버지는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를 돌아 서아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서아는 그 눈빛에서 모든 걸 읽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비를 믿어라. 절대로 무너지지 마라. 그 눈빛 하나를 마지막으로 이천봉 장군은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고발한 자는 병조 참판 조병학이었습니다. 조병학은 양반 집안 출신이긴 했습니다만 무예도 없고 담력도 없는 인물이었지요. 그런 자가 어떻게 병조 참판까지 올랐냐고요? 뇌물이었습니다. 윗사람에게 줄 때는 데는 귀신같이 재주가 있는 자였어요. 아첨과 뇌물로 한 계단씩 기어오른 자. 그런데 그런 자에게도 하나의 공포가 있었으니 바로 이천봉 장군이었습니다. 이천봉이 살아있는 한 조병학은 절대로 훈련대장 자리에 오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꾸민 것이었습니다. 가짜 편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천봉 장군이 반대 세력과 내통했다는 거짓 증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임금에게 그 편지를 바쳤고 이천봉 장군은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이천봉 장군은 한 달간 의금부에서 혹독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없는 죄를 자백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조병학은 치밀했습니다. 증인을 매수하고 문서를 조작하고 이천봉과 친분 있는 관리들을 하나씩 압박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천봉 장군은 영모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서아가 달려가 흔들었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니는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으로 죽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죽고 오라비 이도주는 관노로 끌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15살 서아 혼자였습니다. 집은 관에서 몰수했습니다. 재산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역적의 딸. 그 네 글자가 서아의 이마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어디를 가도 문전박대였어요. 친척들조차 외면했습니다. 연루될까 두려워서요. 어릴 적같이 뛰어놀던 동네 아이들도 이젠 손가락질을 했지요. 야, 역적 딸이다. 저리 가. 15살 아이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집을 잃고 이름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무너질까요? 아니면 버틸까요? 서아는 버티려 했습니다. 정말로 버티려 했어요. 처음 2달은 한성 저작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밥을 구걸했어요. 아버지에게 활 쏘는 법을 배우던 그 손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는 사람도 있었고 발로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밤에는 남대문 근처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는데 지나가던 포졸이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지요. 거지년 썩 꺼져. 그게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조병학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 거지 아이가
이천봉의 딸인지도 모르면서 발길질을 한 겁니다. 그 발길에 차여 진흙 바닥에 나뒹굴면서 서아는 생전 처음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죽어버릴까?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서아의 옷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마저도 군데군데 찢어진 누더기였지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이어졌고 손발에는 동상이 왔습니다. 저작거리 어느 국밥집 앞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으며 군침을 삼키다가 주인에게 들켜 쫓겨난 날 서아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도, 어머니가 눈을 감던 날도, 오라비가 관노로 끌려가던 날도 울지 않았는데 국밥 냄새에 그만. 그 울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아의 귓가에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이었겠지요. 하지만 너무나 선명했어요. 서아야, 활은 팔로 당기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 당기는 거다. 서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쓱,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이튿날부터 서아는 달라졌습니다. 국어를 그만뒀어요. 대신 저작거리에서 막리를 시작했습니다. 물지개를 지고 짐을 날랐어요. 처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걸으면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처자가 물지개라니 에그. 하지만 서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밥을 먹으면 살 수 있었고, 살아있으면 언젠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2해가 흘렀습니다. 서아가 17이 되던 봄, 그때였습니다.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조병학의 신복이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이상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역적 이천봉의 딸을 찾는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왜냐고요? 조병학이 이천봉의 딸이 아직 한성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살아있는 증인이 껄끄러웠던 겁니다. 혹시 언젠가 진실을 밝힐까봐, 혹시 언젠가 복수를 할까봐. 결국 서아는 잡혔습니다. 조병학의 신복 둘이 저작거리에서 짐을 나르던 서아를 덮쳤어요. 허름한 창고로 끌려간 서아 앞에 그 신복이 말했습니다. 너 이천봉의 딸 맞지? 참판 어른께서 전하신다. 당장 한성을 떠나라. 사흘 안에 보이지 않으면 관노로 잡혀간 내 오라비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그냥 보내줬을까요? 아닙니다. 경고의 의미로 매질을 했습니다. 열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맞으면서 서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반드시 되갚아 주리라. 그날 밤 매맞은 몸을 이끌고 서아는 한성 성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이 있던 방향을, 오라비가 어딘가에 갇혀 있을 그 도성을. 기다려라, 반드시 돌아올 테니. 그리고 서아는 돌아섰습니다. 남쪽으로, 지리산을 향해. 발에 신도 제대로 없이, 등에 아무것도 없이, 오직 아버지에게 배운 활 쏘는 법 하나만 가슴에 품고서 그렇게 17살 이서하이, 가장 길고 험한 길이 시작되었더랬지요. 그런데 지리산으로 가는 그 길에서 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속 깊은 곳에서 서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지리산, 조선 팔도에서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가장 많은 것을 품은 산.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산을 두고 말했습니다. 지리산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도망자도 받아주고 역적도 받아주고 죽으러 온 자도 받아준다. 서아가 지리산 자락에 닿은 건 한성을 떠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걸어온 거리만 해도 수백 리. 발바닥은 진작에 피투성이가 되었고 매맞은 등과 어깨는 여전히 욱신거렸어요. 먹은 것이라곤 길가에서 주운 도토리 몇 알과 냇가의 물이 전부였습니다. 지리산 초입에 들어서던 날 저녁, 서아는 더 이상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을 때려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산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사방에서 짐승 소리가 들렸고 바람은 칼처럼 차가웠어요. 서아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누워버릴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세상에서 역적의 딸로 매 맞으며 구걸하며 사느니 차라리 이 산에서 조용히. 손이 천천히 땅바닥을 짚었습니다. 옆으로 쓰러지려는 찰나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서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밤톨이었습니다. 굵고 실한 밤톨 하나가 발치에 떨어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낮고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서아가 화들짝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위를 보게 올려다보니 나무 위에 노인 하나가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수염도 가슴까지 내려올 만큼 길었습니다. 옷은 삼배로 만든 낡은 도포였는데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그 눈이 그 눈만큼은 달랐습니다.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얼굴에 그 눈빛만큼은 30살 장수의 것처럼 날카롭고 또렷했어요. 나무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나무와 한 몸인 것처럼 노인은 가지에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보통 노인이라면 두 발로 천천히 내려오겠지요. 하지만 이 노인은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키 2배는 넘는 높이에서. 그리고 사뿐히 착지했습니다.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서아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노인은 서아 앞에 서더니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죽으러 왔나? 서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어요. 죽으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해.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내 눈앞에서 죽으면 내가 치워야 하거든. 세상에 이런 노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러 온 사람한테 자기 구역에서 죽지 말라니.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의 입에서 픽 하고 웃음이 새어나온 겁니다.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노인은 서아를 데리고 산속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움막이라기엔 제법 잘 정돈된 곳이었어요. 군데군데 약초가 매달려 있고 한쪽엔 낡은 칼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서아에게 밥을 내밀었습니다. 거칠게 지은 잡곡밥이었지만 서아에겐 그게 평생 먹어본 밥 중 가장 맛있는 밥이었다지요.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서아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이 노인도 자기를 내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쩐지
이 노인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서아입니다. 이서아. 이천봉 장군의 딸. 서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려는 찰나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께 나는 백운이라고 하네. 내 아버지와 함께 북방에서 싸웠던 사람이야. 백운도인 본명은 박덕수. 이천봉 장군과 젊은 시절 함께 북방에서 오랑캐와 싸운 동료 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억울한 사정이 있었어요. 15년 전 전투에서 동료를 구하러 뛰어들다가 명령 불복종으로 군에서 쫓겨났거든요. 조선의 군대란 게 그렇습니다. 동료를 구한 것보다 명령을 어긴 것이 더 큰 죄가 됐습니다. 쫓겨난 이후 이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지리산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서 검수를 갈고 닦으며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오늘 이천봉 장군의 딸이 그 앞에 나타난 겁니다. 백운도인은 서아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천봉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전장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부하들을 어떻게 아꼈는지, 서아는 밤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라는 걸 세상에서 이 노인만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될 무렵 백운도인이 말했습니다. 서아야, 내 아버지는 내가 아는 가장 올곧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역적이라면 조선의 충신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리고 잠깐 침묵하더니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여기 남아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백운도인은 15년 동안 단 한 명의 제자도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등을 돌린 사람이 다시 세상 쪽으로 한 발을 내민 것이었어요. 왜였을까요? 이 노인의 눈에 죽으려다 밥 한 그릇에 웃어버린 이 17살 처자에게서 무언가가 보였던 겁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이. 서아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수련이 시작되었더랬지요. 첫날, 백운도인은 서아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나무 하나를 가져다 놓고 말했어요. 이걸 저 바위 위에 올려놓고 와. 바위는 경사가 가파른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통나무는 서아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웠어요.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12번을 미끄러졌어요. 손바닥이 다시 까졌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니 도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놓고 와. 세상에 이런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려놓으라고 해서 올려놓았더니 내려놓으라고요? 그런데 서아는 군말 없이 다시 갔습니다. 그게 일주일 내내 반복됐어요. 통나무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열흘째 되던 날 서아가 통나무를 바위 위에 올려놓는 시간이 처음보다 3배쯤 빨라졌습니다. 그때서야 도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활을 줄게. 서아가 받아든 활은 처참했습니다. 시위는 낡아서 여기저기 묶어놓은 흔적이 있고 활체는 한쪽이 조금 휜 것이었어요. 스승님, 이게 좋은 활은 누구나 잘 쏜다. 나쁜 활로도 정확히 쏠 수 있어야 진짜 궁수야. 그때부터 서아의 진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산 정상까지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궁술, 낡은 활로 움직이는 관역을 맞히는 연습,
처음엔 나뭇가지에 매달린 솔방울을 맞췄고, 그 다음엔 달리면서 쏘고, 그 다음엔 눈을 가리고 소리만 듣고 쌌습니다. 오후에는 검술. 도인에게 기초부터 배웠는데 서하는 아버지에게 이미 기본기를 익혔던 터라. 다른 제자라면 수년이 걸릴 것을 몇 달 만에 소화해냈습니다. 도인은 어느 날 저녁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천봉의 피를 이어받은 게 맞구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서하는 17에 이 산에 들어와 19이 되었습니다. 들어올 때 비쩍 말랐던 몸이 단단해졌습니다. 무릎까지 오던 머리카락은 수련하기 편하도록 단정히 올려 묶었어요. 손은 여전히 거칠고 굳은 살이 박였지만 그 손이 활시위를 당기는 속도는 들어올 때와 비교할 수가 없었지요. 3년째 되던 해, 봄, 도인이 서하를 불렀습니다. 눈 감아봐. 서하가 눈을 감자 도인이 멀찌감치 걸어가더니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를 던졌어요. 쉿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서하가 눈을 뜨면서 시위를 당겼습니다. 퍽! 화살이 날아가 나무를 꿰뚫었습니다. 도인이 나오더니 자기 귀 옆에 박힌 화살을 봤습니다. 귀에서 10손가락 거리. 도인이 웃었습니다. 그 15년 동안 아무도 못 봤을 그 웃음을. 됐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하는 22살이 되었습니다. 궁술, 검술, 마상무에 도인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전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 저녁 도인이 서하를 불러 앉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서하야, 나한테 배울 건 다 배웠다. 이제 산에서 내려갈 때가 됐어. 서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인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스승님, 몸이 안 좋으신 겁니까? 도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늙은이가 안 좋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그보다 도인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기름종이에 쌓인 물건이었어요. 서하가 펼쳐보니 거기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병학이 이천봉을 무고할 때 사용한 거짓 편지의 원본, 그리고 그 편지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문서들. 서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아버지 부하 중에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10년 전에, 죽기 전에 이걸 전해달라고 하더구나. 조병학이 조작한 증거야. 이걸 올바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다. 서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가까이 기다려온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라는 증거.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도인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야. 그의 겨울. 백운도인 박덕수는 지리산 움막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자 하나가 곁에 있었지요. 도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서하야, 기억해라. 진짜 강한 칼은 복수를 위해 드는 게 아니야. 진실을 위해 드는 거야. 서하는 스승을 지리산에 묻었습니다. 봄이 오면 진달래가 필 자리에.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승님, 반드시 이루고 돌아오겠습니다. 22살의 이서하. 지리산을 내려오는 그 발걸음은 7년 전 올라오던 것과 달랐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무겁지도 않았어요. 다만 단단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땅에 못을 박는 것처럼 품속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증거 문서가 있었고 어깨에는 스승에게 받은 낡은 활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7년 동안 꺼트리지 않고 품어온 불씨가 이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성으로 향하는 길에서 서아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서아로 하여금 조병학에게 정면으로 맞설 완벽한 무대를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무가 시험, 3년에 한 번 열리는 그 시험이 바로 2달 뒤에 훈련원에서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감독관으로 조병학이 직접 나온다는 것도 서아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다. 내가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 무가 시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청명했어요. 가을 햇살이 훈련원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사방에 깃발이 펄럭이고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갑옷을 갖춰 입은 응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무가 시험에 응시한 자가 몇이나 됐을까요? 300명이 넘었습니다. 전국 8도에서 모여든 무사들이었어요. 좋은 집안 자제들은 비단으로 지은 도복에 번쩍번쩍 닦은 새 칼을 차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병조 참판, 조병학의 아들 조민혁도 있었지요. 25살, 아버지 덕에 어릴 때부터 최고의 스승에게 무예를 배웠다는 자였습니다. 시험장 높은 단 위에는 감독관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조병학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얼굴은 살이 올라 둥글둥글했고 관복은 최고급 비단이었습니다. 그 눈은 시험장을 내려다보며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늘 이 시험에서 자기 아들 조민혁이 장원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미 다 정해놓은 표정이었지요. 최점관도 자기 사람으로 채웠고 경쟁자가 될 만한 응시자 몇 명은 이미 뒷공작으로 제거해 놓았으니까요. 세상에 이런 뻔뻔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훈련원 정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소리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지요. 정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더기였어요. 위에서 아래까지 성한 곳이 없는 옷. 발은 집신인데 그마저도 한쪽이 끊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거칠게 틀어 올린 채였습니다. 어깨에는 낡은 활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저게 활이냐 장작개비냐 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처자였습니다. 300명의 응시자들이 일제히 그쪽을 봤습니다. 저게 뭐야? 처자잖아. 무가 시험장에 처자가 왜 와? 저 오빠라, 거지 아니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감독관석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조병학이 눈살을 찌푸리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걸었어요. 시선은 앞을 향한 채 접수 담당관 앞에 섰습니다. 응시 등록하러 왔습니다. 담당관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소? 무가 시험 응시 등록입니다. 담당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처자가 무가를 본다고요? 법도에도 없는 소리를. 그때 서아가 품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가 시험 응시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여자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신분 확인서와 응시료도 갖춰왔습니다. 조선의 무가 시험 규정에는 여자의 응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워낙 생각조차 못할 일이었으니 굳이 금지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서한은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길 내내 병전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빈틈을 찾은 겁니다. 법의 빈틈을. 담당관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뒤에서 응시자들이 키득거렸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 저 거지 처자가 무가를 본다더라. 칼은 들어봤냐? 활은 쏴봤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높은 단 위에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조병학이었어요. 들여보내라.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병학이 비웃는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런 것도 실력이 있으면 붙는 게 시험이야. 못 당하면 그건 우리 응시자들 수치지. 들여보내. 조병학의 속셈이 보이십니까? 저 누더기 처자를 들여보내서 모두 앞에서 망신을 주려는 거였어요. 역적의 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서아가 응시자 줄에 섰습니다. 양옆의 응시자들이 슬금슬금 옆으로 비켰어요.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는 자도 있었고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조민혁이 지나가다 서아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늘 구경거리가 생겼구먼. 무가 시험의 첫 번째 과목은 궁술이었습니다. 50보 거리의 관역을 향해 5발을 쏘는 것이었지요. 하나라도 빗나가면 괄학이었습니다. 300명이 차례로 활을 쏘았습니다. 뛰어난 자들은 5발 모두 맞췄고 떨리는 자들은 2~3발을 빗나갔어요. 조민혁은 5발을 모두 관역 중앙에 꽂았습니다.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지요. 그리고 서아의 차례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집중했습니다. 저 낡은 활로 제대로 쏘기나 할지 구경하러 몰려든 것이었지요. 서아는 천천히 관역 앞에 섰습니다. 낡은 활을 들었어요. 시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어? 설마 눈 감고 쏘려는 거야? 미쳤나 봐. 그 순간 서아가 눈을 떴습니다. 시위를 당기는 속도가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퍽! 첫 번째 화살이 관역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퍽! 두 번째, 정중앙.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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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5발 전부. 관역 정중앙. 그것도 거의 한 점에 몰아 꽂혀 있었습니다. 훈련원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300명이 숨을 죽였어요. 담당관이 관역을 확인하러 달려갔다가 돌아와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감독관석에서도 술렁임이 일었어요. 정직한 감독관 박시연이 자기 눈을 의심하며 관역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5발이 한 점에 조병학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표정을 다잡았어요. 초심자의 운이라는 게 있지. 다음 과목에서 보면 알겠지. 두 번째 과목은 마상무예였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좌우로 세워진 관역을 칼로 베는 시험이었습니다. 응시자들이 차례로 말에 올랐어요.
이 과목에서 탈락자가 속출했습니다. 말을 다루는 것 자체가 어려운 데다 달리면서 정확히 관역을 배워야 하니까요. 조민혁은 여기서도 완벽했습니다. 좌우 관역 6개를 모두 정확히 배웠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아의 차례.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저 처자가 말은 탈 줄 아느냐. 아까 활은 운이었다. 이번엔 망신 제대로 당할 것이다. 그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서아는 말 앞에 섰습니다. 관에서 내준 말이었는데 보아하니 오늘 시험을 위해 가장 순한 말들을 배치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서아가 말 옆에 다가가자 말이 갑자기 날뛰었습니다. 워낙 낯선 냄새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서아의 기운을 느꼈는지 조련사가 달려와 말을 잡으려 했지만 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저 사람은 싫다는 거 아냐? 이러다 다치겠다. 그냥 기권하지.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조련사를 살짝 밀어내고 혼자 말 앞에 섰습니다. 날뛰는 말의 콧등에 손을 천천히 갖다 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였는데 곁에 있던 박시연 감독관만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람한테 하는 말처럼 다독이더라. 신기하게도 말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어요. 서아가 훌쩍 말에 올랐습니다. 채찍질 한 번 없이 발 뒤꿈치로 말 옆구리를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말이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관역. 휙쟁. 칼이 공기를 가르며 관역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두 번째. 휙쟁. 세 번째. 이번엔 좌우 관역이 동시에 있었어요. 말이 그 사이를 지나는 0.5초 안에 좌우를 모두 베어야 하는 순간 서아가 말 위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왼손 칼이 왼쪽 관역을 베는 순간 오른손은 이미 오른쪽 관역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쨍쨍. 동시에 완벽하게 훈련원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더 깊은 침묵이었어요. 박시연 감독관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 감독관의 팔을 잡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지요. 그냥 손만 꽉 쥐었습니다. 조병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 조민혁을 바라봤어요. 아들도 황당한 표정으로 서아가 말에서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병학이 이를 악물었어요. 세 번째 과목이 남았어. 마지막 과목에서 떨어뜨리면 돼. 세 번째이자 마지막 과목은 격검. 실제 대결입니다. 상대와 1대1로 겨루어 먼저 3번 유효타를 넣는 자가 이기는 방식. 이 과목에서 조병학이 직접 대결 상대를 지정했습니다. 원래는 추첨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병학이 말했어요. 저 응시자의 실력이 특출하니 특별히 강한 상대와 겨루게 해주는 게 오히려 예우 아니겠나. 그리고 지목한 이름이 조병학의 신복무관, 15년 군 경력의 장교였습니다. 키가 6척은 됐고 덩치는 서아의 2배였으며 훈련원에서 격검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자였어요. 공정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짓밟으려는 것이었지요. 서아와 그 장교가 마주 섰습니다. 장교는 서아를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다치기 전에 그냥 포기해. 서아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백운도인에게 배운 자세였습니다. 칼끝을 내리고 중심을 낮게 해. 도인이 항상 말했지요. 강한 척하는 칼은 빈 칼이야. 진짜 칼은 숨겨두는 거야. 심판이 소리쳤습니다. 시작. 장교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내리치는 공격이었어요. 서아가 옆으로 한 발 비켰습니다. 딱 한 발. 그 사이로 장교의 칼이 바람을 가르며 지나갔어요. 그 찰나에 서아의 칼이 장교의 손목 안쪽을 스쳤습니다. 장교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까운 표정이 아니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맞은지 몰랐거든요.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연속 3번을 내리쳤어요. 서아는 첫 번째 공격을 피하고 두 번째 공격을 흘리고 세 번째 공격이 오는 순간 발을 구르며 장교의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상대의 칼이 서아의 귀를 스치는 그 순간 서아의 칼이 장교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훈련원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맞으면 끝이었어요. 장교가 씩씩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번엔 전략을 바꿨어요. 힘으로 안 되면 속임수. 칼을 높이 치켜들며 내리칠 것처럼 움직이다가 갑자기 방향을 꺾어 옆을 치는 기술이었습니다. 훈련원에서 이 기술에 속지 않은 자가 없었다는데 서아는 속지 않았습니다. 칼이 방향을 꺾는 그 순간 서아가 이미 반대쪽으로 이동해 있었어요.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백운도인이 지리산에서 수백 번을 그 기술로 속인 적이 있거든요. 덕분에 서아는 그 기술을 눈 감고도 알아볼 수 있었지요. 장교의 칼이 허공을 치는 그 순간 서아의 칼이 장교의 가슴 앞에 멈췄습니다. 베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췄어요. 칼끝이 장교의 목 바로 앞에서 심판이 소리쳤습니다. 승자, 응시자 이서아. 그 순간 훈련원이 터졌습니다. 웅성거림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어요. 어떤 이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섰고 어떤 이는 옆 사람 팔을 잡고 소리를 질렀고 어떤 이는 그냥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아가 칼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감독관석의 조병학을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병학이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무언가를. 저 눈빛이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설마.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훈련원 전체가 들릴 만큼 크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병조참판 조병학 대감.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조병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녀는 이천봉 장군의 딸 이서아입니다. 훈련원 300명이 숨을 들이쉰 채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조병학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천봉이 역적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만든 거짓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서아가 품속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낡은 문서들이었어요. 여기 있는 것은 대감께서 선왕께 올린 밀고 문서의 원본과 그것이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조작 과정에 참여했다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죽기 전에 이것을 남긴 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서아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읽었습니다.
조병학이 15년 전 매수했던 증인. 이미 세상을 떠난 자였지만 죽기 전에 진실을 털어놓은 자였습니다. 박시연 감독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서를 직접 받아 펼쳐 읽었어요.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박시연이 고개를 들어 조병학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것은 분노였습니다. 오래된 뜨거운 분노. 박시연은 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천봉 장군이 억울하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조병학의 권세가 두려웠고 가족이 있었고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10년을 오늘 이 순간까지 박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조병학 앞에 섰어요. 조병학 대감, 의금부에 이 문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조병학이 발끈했습니다. 이게 무슨, 저 처자가 만들어낸 거짓 문서를. 대감, 박시연이 말을 끊었어요. 이 자리에 3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한성 백성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병학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조병학이 뒤로 물러서다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종이품 당상관이, 병조 참판이, 서아가 그 앞에 섰습니다. 누더기 옷차림 그대로 낡은 활이 어깨에 걸린 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그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마디. 훈련원 300명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병학이 무릎을 꿇은 그 훈련원에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가을바람이 서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살며시 건드리며 지나갔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그 바람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누구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누구는 고개를 숙였고, 누구는 그냥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박시연 감독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포졸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포졸 넷이 앞으로 나와 조병학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조병학이 저항했습니다.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알고 놓아라. 내가 참판이다. 이건 날 줘야 날 줘. 그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겠지요. 오늘이 끝이라는 것을. 포졸들이 조병학을 끌고 나갔습니다. 조민혁은 아버지가 끌려가는 것을 보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무가 시험장에서 장원을 차지하려던 날이 아버지가 체포되는 날이 될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훈련원에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까와 달랐어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이었고 경외였고 미안함이었습니다. 아까 코를 막고 비켜섰던 응시자들이 이제 서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한 응시자가 조용히 서아에게 다가와 폭건을 올렸습니다. 무사가 무사에게 올리는 예였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도 그 옆에 있던 사람도 하나둘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결국 훈련원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이 누더기 처자를 향해 폭건을 올렸더랬지요. 서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여 담례했습니다. 딱 한 번. 그날 이후 일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려야겠지요.
의금부 조사는 신속했습니다. 박시연이 직접 문서를 들고 의금부에 출두했어요. 워낙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조병학이 매수한 증인이 죽기 전에 남긴 자백서, 편지가 조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필체 분석, 당시 조병학이 나눈 서신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백운도인이 지켜온 것들이었지요. 산속에서 홀로 살면서도 그 노인은 이날을 위해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조사는 열흘 만에 끝났습니다. 조병학의 죄목이 낱낱이 밝혀졌어요. 무고죄, 증거 조작, 관직을 이용한 사리사욕, 증인 매수, 형조에서 내린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유배, 그것도 가장 먼 곳으로, 제주도보다도 먼 함경도 북쪽 끝 오지였습니다. 재산은 전부 몰수되었고 관직은 삭탈되었으며 집안의 이름은 관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서하에게는 이천봉 장군의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적의 이름이 지워지고 충신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임금이 직접 교지를 내렸지요. 이천봉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충신이었다. 그 억울함을 이제야 풀어주니 이 과인의 부덕함이 부끄럽다. 그날 서한은 아버지의 묘 앞에 찾아갔습니다. 한성박 야산에 쓸쓸히 있던 묘였어요. 역적의 묘라. 아무도 손대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지만 서한은 그 잡초를 하나하나 뽑았습니다. 다 뽑고 나서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있었어요. 스승 백운도인에게 받은 그 낡은 활이었습니다. 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아버지, 다 됐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서한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오라비 이도주는 관노에서 풀려났습니다. 조병학이 체포된 그날로 즉시 석방 명령이 내려졌어요. 1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도준이 의금부 문을 나서는 날 서하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누이가 마주봤어요. 서하의 얼굴을 본 이도준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더니 땅바닥에 엎어져 울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도 관노로 끌려가던 날도 울지 않던 사람이 서하가 쪼그려 앉아 오라비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서하는 어떻게 됐냐고요? 무가 시험 결과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그날 시험은 결국 완주한 응시자 기준으로 성적이 매겨졌습니다. 박시연 감독관이 서하의 성적을 직접 집계했어요. 궁술 만점, 마상무예 만점, 격검 승리, 장원이었습니다. 물론 조정이 발칵 뒤집혔지요. 처자가 무가 장원이라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대하는 대신들이 있었어요. 법도에 어긋납니다. 여인에게 관직을 줄 수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박시연이 조정에서 말했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것은 금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여인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역사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집안의 딸입니다. 법도를 말씀하신다면 먼저 이 나라가 그 집안의 진 빚부터 갚는 것이 법도 아닙니까? 결국 임금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서하에게 무관직을 내리되 전례 없는 일인 만큼 특별교지로 처리한다고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여인의 이름이 무가 합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서아. 그날 훈련원 정문 앞에 한성 백성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냥 왔습니다. 누더기 차림으로 나타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 처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러 서아가 훈련원 문을 나설 때 백성들이 길 양옆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이, 그 옆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나중엔 그 소리가 한성 어딘가까지 들릴 것 같았다지요. 서아는 그 박수 속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누더기 옷 그대로 고개를 들고 똑바로. 자, 이것으로 이서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조병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조병학은 그냥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박시연처럼 이천봉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닫은 사람들, 조병학의 권세가 두렵고 가족이 다칠까봐 걱정되어서 그냥 고개를 숙인 사람들, 그 침묵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이 역적이 되었고 한 집안이 무너졌고 두 아이가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렵거든요. 강한 것 앞에서 몸을 낮추는 건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언제까지나 세상을 덮을 수는 없어요. 왜냐고요? 서아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7년을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더기를 입고도 매를 맞으면서도 거리를 헤매면서도 그 가슴 속에 딱 하나를 품고 살았습니다. 진실입니다. 오늘 야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